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정훈 세무사님과 함께 오피스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것을 환급받는 방법, 아니면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까딱 잘못하면 이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추징당하든지 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양정훈 세무사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땅집고와 함께 땅집고 텍스맵 아시죠? 전국의 모든 아파트 보유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땅집고 앱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텍스맵과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용하시는 땅집고 리얼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아티웰스라는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자문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정훈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과 주거용의 이 중간 부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부가가치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오피스텔에 포함된 이 부가가치세를 잘못 환급받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오피스텔은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액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분양받거나 또는 매수한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이거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부분이 가능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이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받듯이 여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선택해서 업무용으로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만 건물분 VAT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라는 거는 어떤 거죠? 사업자 등록을 내려가 보면은 1년간 예상되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인지를 세무서에서 물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4,8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간이 과세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간이 과세자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한테 발급해주는 요 프로세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간편한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서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설령 업무용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가 없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오피스텔 투자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투자할 때 냈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로 선택을 하고 또 일반 과세자로 선택을 해서 환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나는 주거용으로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원래 생각과는 다르게 주거용으로 선택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선택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도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거용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오피스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사무실보다는 아무래도 이 대학생들이라든지 1인 가구 분들한테 주택으로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받고 계시는 것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급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은 네.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네. 실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약간 변칙적인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형식상은 빈집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임차인들 보고 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형식상 이 공실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세원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는 이게 실질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형식은 공실이 되어 있는 이런 오피스텔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그럴 확률적으로는 가능성도 있다. 추징당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아마 과세관청에서 소명 자료나 안내문을 보내서 정상적으로 주거용으로 변경을 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서에 납부를 하기를 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은 업무용으로, 그것도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예컨대 임차인이 뭐랄까요, 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다 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업무용으로 할지 주거용으로 할지 이거를 선택한 이후에 업무용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다시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주거용으로 할 거라고 선택을 한 이후에는 요거는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할지 아니면 세무서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정부가 얘기한 그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요걸까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4년, 그러니까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앞으로 자동 말소가 돼버린다, 자동 등록 말소가 돼버린다,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동 말소가 되시는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단기 임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의무 임대 기간 4년이 지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 등록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게 자동 등록 말소가 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거니까 그렇죠. 주택으로 무조건 되겠죠. 그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중과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 하나는 다시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등록을 할 때 이제 바뀐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4년 단기 임대가 폐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장기 임대 등록만 가능한데 장기 임대가 10년으로 통일됐습니다. 10년. 과거에는 8년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10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간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되는 불편함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과거에는 없었던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라는 게 생겼어요. 아, 예. 보증보험이요. 네. 이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임대보증보험에 들어가는 수수료 중에 네. 7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등기부 등본에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입니다라고 부기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게 기존에 없었던 두 가지 변화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까지 고려를 해서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일반과세 신고자로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조금 더 오피스텔 부가세 관련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